오늘은 저번 강좌에 이어서 비정상적인 형태의 존재, 즉 동물과 인간이 결합된 존재로서 괴물,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괴물, 더 나아가서 신적인 존재에 대한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미노타우로스라는 어떤 괴물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노타우로스는 정확히 말해서 미노스의 황소라는 의미입니다. 즉 미노스는 미노스라는 국가의 왕의 이름인데 그리스어로 미노스의 황소라는 이 뜻은 를 가진 존재는 황소의 머리에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괴물인 것은 그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존재죠. 그럼 이 미노타우로스라는 존재가 어떻게 탄생했냐, 그 계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크레타라는 섬이 있죠. 사실 그리스 본토로부터 한 150km 정도 떨어진 조그만 섬인데, 자그마한 섬은 아니지만 과거에 크레타 섬은 그리스와는 별개의 국가였어요. 나중에 후에는 그리스에 통합이 되지만은 우선은 별개 국가인데, 이 크레타가 강대국이었고, 따라서 그리스 본토의 많은 나라들을 지배했던 국가였습니다. 이 크레타 그 국가에 미노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사실 왕권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과 이제 누가 다음에 차기 왕이 될 것인가를 논의했는데, 그때 이제 그가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죠, 포세이돈한테 간청을 합니다. 자기가 왕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증표를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아주 눈처럼 하얀 소를 보내줬다 그래. 숫소죠. 보내줬더니 이제 사람들이 포세이돈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 미노스의 왕의 자리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그리스 시대에서는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 신한테 제물을 바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 제물은 당연히 미노스한테 보내준 그 눈처럼 하얀 황소였죠. 황소. 근데 이제 황소 너무 이쁘니까 탐이 나서 자기가 차마 그것을 못 바치고 미노스가 다른 소를 대신 바칩니다. 그때 포세이돈이 분노를 일으켜요. 그때 저주가 내리죠. 사실 신의 노여움을 삼고 저주를 받게 되죠. 우리가 미노타우로스의 그 탄생 배경을 얘기하기 위해서 신의 저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 미노스 왕의 부인, 즉 왕비 파시아페한테 바로 너는 앞으로 저 황소에 빠질 저주를 내립니다. 즉 포세이돈이 보낸 하얀 황소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요. 사실 인간이 황소와 사랑에 빠진 적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아마 신의 저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 디달라스라는 그리스의 장인이 있습니다. 디달라스는 많이 그리스 신화에도 언급되고 심지어 문학작품에도 언급이 되는데 뭐든지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 나무로 소를 만들어. 근데 그 소가 너무나 사람처럼, 진짜 소처럼 생겨가지고 이 왕의 부인 파시아페가 그 소 안에 들어가서 포세이돈이 보낸 그 황소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에 빠져서 짝짓기라고 하나? 동물끼리에서 사실 하나는 동물의 사람인데,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그가 바로 미노타우로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소의 머리를 갖고 어떤 인간의 몸을 가진 미노타우로스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포세이돈의 저주에 의한 산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우리가 괴물의 탄생의 배경이 바로 신의 노여움을 산 결과물, 저주의 산물. 그리고 우리 왼쪽이 PPT 보면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미노타우로스 싸우는 테세우스라는 조각상이 있는데, 사실 미노타우로스는 테세우스라는 아테네의 영웅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유명한 그런 사건인데, 사실은 미노스 왕은 크레타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그리스 본토 중에 아테네는 바로 이 크레타의 식민 국가였어요. 그걸 지배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미노스 왕이 볼 때 창피하잖아. 자기 와이프 왕비가 어떻게 괴물을 낳잖아. 그래서 이 괴물을 미로를 만듭니다. 그 미로를 디델라스한테도 부탁해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미로. 그 안에다가 바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미노타우로스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아테네가 식민 국가였는데 해마다 12~13명의 젊은 남녀를 바치게 해서 바로 먹잇감으로 줍니다. 미노타우로스는 사람을 먹는 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해마다 벌어졌는데 바로 그 아테네 테세우스가 안 되겠다. 내가 이걸 해결해야겠다 하면서 자기가 자청을 해요. 그래서 이 미로에 들어갑니다. 근데 미로에 들어가면 사실 못 나오죠.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항상 이런 영웅한테는 항상 이렇게 그를 도와주는 협력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바로 미노스 왕의 딸 공주가 아드레디나가 도와줘요. 실타래를 풀고 들어가라. 나올 때 실타래 빠져나오면은 빠져나올 수 있다. 아드리아네의 그런 조언 덕분에 그는 그 안에서 바로 이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조각상에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초점은 이 이야기에 우리가 괴물이라는 것은 신의 저주의 산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피. 왼쪽 그림은 참 그림을 찾기 참 어려웠어요. 하피가 이렇게 여기 있는 아리따운 여자의 모습인데 사실 여성의 모습, 어떤 노파의 얼굴이기도 하고 또는 처녀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몸뚱아리 전부 다 새죠. 독수리 같아 날개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그리고 항상 창백하다고 그래요. 굶주린 사람, 동물처럼 창백하고 손톱은 동물의 발톱처럼 길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스트리고이를 연상시키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있지만 스트리고이는 사실은 뱀파이어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하피라는 용어의 그 의미는 낚아채는 자, 갑자기 휙 낚아채서 사라지게 만드는 자, 스네처형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지상에서 사라질 경우에 그건 하피가 데려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하피가 어디를 데려가느냐? 하피는 죄를 진 사람, 특히 가족 살해범, 가족을 죽인 사람들을 특히 낚아채서 복수의 여신인 에리네이스한테 데려간다고 했어요. 에리네이스. 에리네이스가 그리스 신화의 그 복수의 여신, 분노의 여신이기도 하는 또는 피오리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피오리스. 두 개의 이름이 있는데 세 명의 여신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피오리스라고 복수가 되어 있죠. 그죠?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피의 그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처벌을 집행하는 사람, 죄를 진 사람을 벌하는 사람, 또는 폭풍에 의윤하죠. 왜냐면 폭풍이 갑자기 낚아채서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 현상을 하피라는 이름으로서 그 현상을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 그림을 한번 보죠. 왼쪽 그림은 유명한 부게로의 그림인데 퓨리, 복수의 여신의 쫓기는 오레스테스 그림입니다. 사진입니다. 오레스테스 하면 좀 그 신화를 공부한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낯설게 들리지는 않겠지만은 사실 그게 흔하게 많은 사람이 거론된 존재는 아닙니다. 오레스테스의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트로이라는 영화 있었죠. 사실 트로이 영화는 트로이 전쟁을 다룬 거죠. 그리스 연합군, 그리스 국가라는 것은 작은 소도시 국가입니다. 그것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트로이를 치러 간 거예요. 실제로 이게 신화의 아니라 트로이가 존재했다고 나중에 증명이 되죠. 근데 그 그리스 총연합군 사령관 이름이 기억나요? 트로이라는 영화는 아가멤논. 아가멤논이에요. 아가멤논이 결국 오랫동안 트로이 전쟁에서 결국 승리해서 돌아오죠. 들어왔는데 꽤 긴 시간 동안 트로이 전쟁을 겪게 돼요. 돌아왔는데 아가멤논의 부인, 아가멤논 왕입니다. 저게. 부인 이름이 크리템네스트라라고 해요. 크리템네스트라. 근데 왕비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 너무 자리를 오래 비웠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 애인과 함께 이 크리템네스트라 남편인 아가멤논을 죽여요. 죽이는데 그 아가멤논에 대한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오레스테스예요. 딸도 있었습니다. 엘렉트라.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버지 죽였잖아. 근데 그 애인이 이제 함께 또 아들까지 죽이려고 그럴 때 오레스테스 도망쳐요. 나중에 후에 그 엘렉트라 딸이기도 한 아가멤논 딸이 불러들여서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레스테스가 복수하는 문제가 생겨요. 원래 가족의 복수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 복수를 하려면 어머니를 죽여야 돼. 이건 또 다른 가족을 죽이게 되는 꼴이 되죠. 근데 가족의 복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애인은 죽일 수 있었지만 어머니까지도 결국 고민한 거야. 근데 결국은
그가 이제 그 신탁을 받아서 어머니도 벌을 줘야 된다 했던 거예요. 근데 오리스테스가 어머니 죽여, 클리템네스트라를.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 죽은 다음에 오리스테스가 광기에 사로잡혀요. 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로 그때 복수의 여신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복수의 여신은 가족 살해범을 특히 혼내주거든. 근데 자기 어머니를 죽였죠? 이 사진을 잘 보세요. 3명의 여신이 등장하죠? 정확히 4사람입니다. 여자가. 제 왼쪽에 보면 사람들이 어느 여신이 손가락을 가리키죠? 칼이 꽂혀 있죠. 어머니겠죠. 네가 어머니 죽였다. 혼나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복수의 여신을 쫓기는 그림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서 풀려나요. 이 중재했던. 왜냐면 신탁을 내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들이 이제 풀어주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복수의 여신에 쫓겨가지고 고통을 받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하비와 더불어 우리 그 복수의 신 얘기를 했고, 사이렌은 우리 흔히 말하는 앰뷸런스 할 때 그 사이렌, 그 소리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사이렌이. 그렇죠? 여기 보면 여자의 머리를 갖고 새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율리시스 사이렌이라는 그림인데, 머리만 사람이고 몸뚱아리는 이렇게 새죠. 근데 후에는 이게 하반신이 물고기 몸으로 바뀌어요. 그럼 머리가 사람이고 하반신이 몸뚱아리가 물고기, 바로 인어잖아, 인어. 그죠? 때로는 사이렌이 인어의 모습으로 많이 제시가 된다. 사실은 이 사이렌은 바닷가 바위에 거주하면서 아름다운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선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사이렌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은 그 노래 소리에 매혹돼서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앞에 암초가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배를 난파시켜서 파멸시킨다. 그러니까 사이렌이 우리 경고음이라고 그러죠. 사이렌 노래는 아름다운 소리지만 동시에 위험이 다가오는 소리일 수도 있다. 근데 그 노래에서 너무나 아름다워. 근데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 미쳐요. 그리고 죽게 돼. 파멸에 이르게 되죠. 근데 한번 죽지 않고 살아나오면서 그 노래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걸 듣고 싶은 사람이 바로 율리시스입니다. 오디세우스라고 그러죠. 사실 여러분, 오디세우스와 율리시스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오디세우스라고 그러고, 그래서 라틴어식 로마 신화에서는 율리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영악한 사람입니다. 똘똘한 사람이죠. 지략군으로 항상 나오죠. 트로이 전쟁에서 행바했던. 그가 바로 꾀를 냅니다. 배를 타고 이 사이렌 옆에 갈 때 선원들한테 귀에 밀랍으로 막아요. 왜냐면 사이렌 목소리를 들으면은 배를 제대로 조정 못해서 난파당하니까. 자기는 노래소리를 들으면 미치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꽁꽁 묶으라고 그래요. 자기가 노래소리를 들으면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기둥에 자기 스스로 묶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선원들한테, 부하 선원들은 전부 다 귀에 밀랍으로 덮어서 소리를 듣지 않게 해요. 그래서 꽁꽁 묶였기 때문에 자기는 무슨 짓을 할 수 없었죠. 무사히 노래소리를 듣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아마 사이렌의 노래를 듣고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은 바로 오디세우스다. 이 그림이 이제 나왔죠.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그 사람이 그 신화에 나오는 소재로 그림을 많이 그렸던 화가예요. 나 되게 좋아하는 화가긴 한데, 자, 이 그림이 바로 그런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렌과 로렐라이. 우리 로렐라이 보면 로렐라이 전설 얘기 있죠, 그죠? 그런 노래도 있죠, 유명한 노래. 아마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노래일 것 같은데, 독일어로 로렐라이라는 것은 머머리 락, 속삭이는 바위란 뜻이에요. 그리고 라인 강변에 따라서 큰 130m 정도 높던 절벽, 가파른 바위인데, 로렐라이라는 그 발라드가 나오죠, 나중에. 그래서 이 전설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로렐라이를 하나 의인화시켜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원래는 절벽인데, 배신당한 애인한테 배신을 당해서 결국은 그 어떤 저주를 받으면 남성들을 유혹해서 죽음에 이르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이렌과 비슷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을 파멸시키는데, 나중에 어느 주교가 안 되겠다 해서 얘를 잡아가지고 수녀원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수녀는 간도저에 잠깐만 좀 멈추게 해달라면서 그 바위에 올라서 바위를 보니까, 강물에서 쳐다보니까 자기 애인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뛰어들어요. 그래서 익사하고 말아요. 전설이 됐죠. 그래서 이 로렐라이 전설은 거기서 탄생을 했고, 그 사이렌과 상당히 유사한 면들을 갖고 있죠. 네. 혹시
혹시 로렐라이는 사이렌의 이름인가요? 한 종류로 볼 수 있나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 로렐라이는 사이렌과 원래 관계는 없었죠. 그냥 그 절벽에 보면은 이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져서 마치 또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서 사이렌과 비슷하다 해서 졌는데, 나중에 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로렐라이를 사람으로 이인화시키고 사이렌과 동일시시켰고, 더 나아가서 로렐라의 모습을 마치 인어의 모습처럼 그렸죠. 그래서 이제 사이렌의 모습도 인어로 바꾸고 로렐라이도 바뀌어서 많은 사람이 사이렌과 로렐라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네. 다음에 그 메두사라는 이름 참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메두사. 왼쪽에 그림 있죠? 사진 보면은 적당한 사진을 참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머리카락이 참 독특하죠. 그죠? 이게 무슨 곱슬머리도 아니고 사실 뱀이 머리카락이죠. 뱀의 머리카락 같는 존재죠. 원래 이 메두사라는 그 고대 그리스어는 바로 지배자, 퀸,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메두사는 3남매로 구성, 고르곤 자매라고 3명의 자매가 있는데, 3명의 자매인데 이 메두사를 제외하고 2명은 죽질 않아요. 죽일 수 없어요. 메두사는 유일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외형을 보면 머리카락은 독사의 머리카락이고, 가끔은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지만 이빨이 톱니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긴 뱀의 혀를 갖고 있다, 황금 날개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도, 때로는 메두사의 몸이 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메두사 하면 머리카락이 바로 그 뱀이다, 그 정도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메두사의 특징이 있죠. 메두사 쳐다보면 보는 사람이 돌로 변한다. 그래서 메두사 눈을 보는 사람은 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미 죽은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메두사가 원래부터 그 이런 괴물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원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근데 이제 똑같습니다. 미노타우루스처럼 저주를 받아서 괴물이 된 것이다. 그게 중요해요. 근데 저주를 왜 받았나? 보통 이제 그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테네 여신이 원래 머리카락이 아름답다고 그래요. 근데 메두사 머리카락이 되게 아름다웠던 모양이야. 자기가 아테네 여신보다 머리카락이 아름답다라고 자부심을 느끼다가 바로 아테네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 아테네 신전에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사랑을 나누었다가 그 모독을 느낀 아테네가 저주를 내렸다. 이게 이제 그 설입니다. 사실 이제 저주의 결과물로서 아테네가 메두사를 괴물로 만들어버렸다. 역시 그 미노타우루스처럼 신의 저주를 받아서 괴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두사의 눈을 보면 돌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꼭 왜 돌로 만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뱀의 머리카락이고 너무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정말 무서운 걸 보면 몸이 돌처럼 뭐 굳어버린다. 우리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렇게 아마 좀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진짜. 돌로 변한다. 네. 그 베르사체라는 저기 그 상표 있죠, 거기 이렇게 메두사의 로고가 있죠. 근데 그 돌처럼 변한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너무 무서우면 돌로 변할 수 있죠. 돌처럼 몸이 굳어버리죠. 이건 petrify라는 건데. 근데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날 완전히 사로잡아서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무서워서이지만 너무나 매혹당해서 그냥 완전히 돌처럼 굳어버렸다. 뭉치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의미로도 가능하다. 아마 어느 로고를 쓴 건 아마 그처럼 매혹적인 존재다라는 의미로 했겠죠. 무섭다는 존재보다. 그래서 무서운 존재이면서 매혹적인 존재.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매료시키는, 너무나 파멸에 이를 정도로 매력시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에 그 메두사의 죽음. 아까 했지만 우리 메두사의 자매들 중에 메두사 유일하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왼쪽 보면 그 메두사의 그림을 그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렸네요. 우리가 앞으로 루벤스 저번에도 봤지만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화가일 것 같은데, 잘라진 목이 있죠? 메두사 잘라진 목. 사실은 이제 그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페르세우스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에요. 제우스 신은 수많은 씨를 뿌려가지고 인간한테 많이 왔는데 뭐 왕 보면 정말 페르세우스뿐만 아니라 많은 왕들이 보면 다 제우스의 아들이고 막 그렇게 나와요. 근데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죽이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신들의 도움 받죠. 도움 받아서 특히 제우스 신이 보낸 에르메스, 헤르메스라고 그러죠. 우리 영어신으로 부르는 에르메스. 그 상표가 바로 에르메스야. 메신저라고 그러죠. 신들의 제우스의 메신저에 도움 받아서 또 아테네도 도와줍니다. 왜냐면 아테네가 메두사 싫어하거든. 그렇죠? 아까 싫어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테네가 방패를 줘요. 메두사를 직접 보면 눈을 보면은 돌이 되니까 방패에 비춰서 머리를 잘라라. 그 칼을 줘요. 아테네의 방패 이름이 뭔지 알아요? 영어로? 미국의 큰 함대 있죠. 이지스 함이라고. 이지스가 아테네 방패의 이름이 이지스예요.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메두사를 찾아가는 과정이 많겠지만 하여간 메두사를 이제 방패에 비춰서 칼로 자릅니다. 그리고 포대에 넣어요. 근데 자르는 순간에 그 피가 흐르면서 페가서스란 말이 탄생했다고 그래요. 페가서스 말. 그리고 자루에 넣어서 쭉 따라 이제 사막을 건너올 때 그 자루에 떨어진 피가 사막에 떨어져가지고 다 독사로 변했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일단 그 메두사가 비참한 죽음을 이렇게 결국은 맞이하게 되죠. 네. 저는 메두사가 이제 머리카락이 다 독사로 변하고 눈을 보는 사람마다 돌로 변하고 또 이렇게 죽임까지 당하는 이렇게 끔찍한 저주를 받는데 그래도 그 피에서 페가수스라는 하늘 나는 말이 탄생했으니까 그 메두사를 위로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메두사는 뭐 억울해요, 그죠? 네. 자기 잘못도 아닌데 괜히 저기 신전에서 포세이돈 때문에 결국은 그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목도 잘리게 됐는데 페가소스란 하늘을 나는 말이죠. 페가소스 별자리도 있지만은 페가소스는 사실은 그 문학에서 시인에게 영감을 주는 말이에요. 페가소스의 말을 탄다는 것은 그 문학적 표현에서 어떤 시적인 어떤 창조를 한다는 의미가 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위로가 된다고 할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한번 우리 넘어가기로 해보죠. 그러면 이제 메두사와 사이렌이 공통점이 좀 보이죠. 네, 그 사이렌이랑 메두사가 모두 사랑을 했을 뿐인데 저주를 받아서 끔찍한 괴물이 됐잖아요. 네. 혹시 사회가 이제 여성들을 괴물로 만든 건 아닐까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요.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좀 남자를 유혹해서 이를 파멸로 이르게 하는, 그래서 이제 파무파탈로 이렇게 분명히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현대에 와서 문학 비평이나 또 페미니즘 비평으로 하면은 이 메두사는 특히 어떤 남성 중심의 어떤 가부장 세계를 위협하는 뭐 아주 능력이 강한 여성이라든가 뭐 어떤 지적으로라든가 그런 남성 영역을 침범하고 그를 좀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강한 여성, 또는 전통적인 여성상 있죠. 뭐 순종적이고 좀 고분고분데 그런 것과 좀 거리가 먼 드세는 여성한테 어떻게 좀 마녀 프레임을 씌우는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좋은 지적인데 우리 사이렌과 메두사 공통점이 있죠. femme fatale, 불어서 근데 femme이란 원래 여성이란 뜻이고 fatale은 영어로 fatal, 치명적이라는 뜻이죠. 보통 뒤에서 수식을 하니까 fatal woman이란 말이야, 그죠? 유혹, 치명적인 유혹을 갖고 있는 사람. 결국 사람을 치명적인 유혹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는 여인. 사실 메두사는 지배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강한 여성의 상징이야, 메두사. 강한 여성을 이렇게 그 당시에 있던 어떤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좋게 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메두사는 괴물화 시켰다 볼 수도 있고. 내가 사진 옆에 2개 나왔죠. 하나 사이렌 사진이 있고, 그러전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가 그린 메두사예요.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도 참 보면 이 얼굴이 메두사 얼굴이 참 이쁘죠. 이쁘게 나왔어, 그죠? 여기 머리털에도 저기 전혀 독사가 아니야. 사실 이거는 로제티의 여인이면서 어떤 자기 사람이 초상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름다운 여자야. 메두사는 원래 이랬던 사람인데
그를 왜 괴물화 시켰을까? 아마 이 사진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죠?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라는 사람은 원래 19세기 영국의 화가죠. 보통 프리 라파엘라이트, 즉 라파엘 전파라고 하는데 그 화풍을 어떤 주장하고 그 어떤 그룹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린 바로 이 로제티의 메두사는 어떻게 보면은 메두사가 반드시 괴물 같은 여자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네. 다음에 우리 한번 또 다른 괴물 켄타우로스 얘기를 조금 해보기로 하죠. 켄타우로스는 우리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사람과 말이 결합된 존재인데 어떻게 보면 말이라는 게 어떤 남성적인 힘, 어떤 동물적인 본능 이런 걸 상징한다면은 상반신이 그 사람이라는 의미는 어찌 보면은 그가 그 인간의 이성을 대변한 존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켄타우로스는 그 대초원의 무리를 보통 살고 있는데 가끔 보면은 되게 그 성격이 좀 난폭하고 또 술을 좋아하고 그래서 디오니소스라고 그 그리스 신화의 그 술의 신이죠. 포도의 신. 그 추종자로서도 흔히 거론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은 켄타우로스의 그 케론이라는 사람은 음악과 의술, 수렵에 능한 또는 많은 그리스의 영웅들을 켜낸 스승으로서도 또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인간과 동물의 몸이 결합된 이런 신화적 존재들 쭉 나왔는데 사실은 괴물스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신성한 신과 같은 존재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에 나오는 즉 동물과 인간의 몸이 결합된 그리스의 신들. 아까는 단순한 괴물 얘기 나왔지만은 신들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합된 존재들이 있다. 자, 우리 트리톤. 트리톤 왼쪽에 그 포세이돈과 트리톤 사진이 나와 있죠. 트리톤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입니다. 어떤 돌고래 몸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포세이돈의 아들이죠. 포세이돈 아들이니까 바다의 신의 아들이고 항상 보면은 소라 고둥을 부릅니다. 고둥을 부르면은 물고기들이 이제 같이 물고기가 고동을 누르기도 하고 또는 이 고동을 불어서 거친 파도를 잠재우기도 한다. 그 바닷속 황금 궁전에 거주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사진 보면은 포세이돈과 트리톤은 삼지창 든 게 바로 포세이돈이죠. 즉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삼지창을 들고 소라 고동을 부는 게 그의 아들 트리톤의 모습으로 흔히 묘사가 됩니다. 다음에 그 동물과 사람의 몸이 결합된 그리스 신 중에 또 다른 주요 캐릭터가 판신입니다. 판은 우리 그 공포라는 뜻, 패닉의 어원이죠. 그래서 팬은 판적 공포라고 하기도 하는데 갑작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공포를 느끼는 거, 그걸 패닉이라고 하죠. 패닉 느낀다. 그런데 그 판신은 자연과 목축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으로 생각하는 숲속에 있는 그리스의 마을을 아카디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아카디아에 거주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판신은 자연과 목축의 신이기 때문에 풍요와 봄의 신. 봄이라는 게 풍요롭잖아요. 그죠? 꽃이 피고. 그리고 다음에 또 왕성한 성욕도 의미해요. 왜냐면은 생산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성욕과 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성욕을 갖고 있는 신이다. 그 머리는 보면은 염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뿔도 갖고 있어요. 또 얼굴은 사람 같은데 머리는 염소고 또는 뿔도 갖고 있고 하반신은 염소의 몸통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사랑했던 숲의 님프 스핑크스를 좋아했는데 그 스핑크스는 또 그래요. 이 참 사랑의 역설이니까 누구 좋아하면 상대방 싫어해요. 판신 좋아해서 스핑크스 쫓아냈는데 스핑크스가 막 도망치다가 그러면서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쫓아다니다. 그래서 나를 좀 다른 걸로 바꿔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 순간 스핑크스가 갈대로 변해요. 갈대로 변하니까 쫓아다니다가 갈대 보면서 내가 너를 항상 너랑 같이 있겠다 하면서 그 갈대를 꺾어서 팬플룻을 만듭니다. 갈대피리죠. 갈대피리. 그래서 팬플룻의 그 창시자다. 그래서 판플룻이 바로 그겁니다.
판에서 나온 거예요. 팜플렛. 그죠? 옆에 오른쪽 그림이 사진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왼쪽에는 이 팜플렛을 보는 판의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질문이 있는데요. 네. 판신이 이렇게 목가이신 자연의 신으로도 알려주지만 강한 섹슈얼리티를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 판신이 인간에게 왜 공포를 일으키는 걸까요? 우리 섹슈얼리티, 인간의 성욕을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성욕이라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문명 사회에 위협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20세기에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프로이드라는 오스트리아의 그 정신분석가가 그랬어요.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 이런 그 욕구, 본능을 억압함으로써 우리가 문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문명의 위협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판시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위협하는, 인간 사회를 위협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판에 대한 어떤 공포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요 정도면 얘기가 된 것 같으면 다음에 넘어가기로 한번 해보죠. 파우노스는 바로 판신에 해당합니다. 파우노스. 그리스 신의 판신, 로마 신화의 근데 사실은 드뷔시라는 그 음악가가 있죠. 목신의 오후라는 게 있어요. 그 Afternoon of the Faun이라는 그런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 중에 말라르메라는 시인이 바로 그 시를 썼는데 그걸 바탕으로 드뷔시라는 작곡가 작곡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라진스키는 안무를 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팸프롯을 불고 있는 파우노스 그림이 나오죠. 그렇죠? 한번 내가 여기 그 음악도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한번 틈이나마 한번 들어보시기로 해요. 파우노스가 모델이 된 목신의 오후. 목신이 바로 판신을 말합니다. 나무 숲의 신. 이렇게 판신을 소재로 음악도 있잖아요. 음악이 이렇게 있는데 소설도 있더라고요. 판신을 소재로 쓴 그게 19세기 말 아서 맥케인이 쓴 The Great God Pan이라는 그 중편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판신이 이렇게 드러내면 그걸 보고 이제 인간은 엄청난 공포나 그 충격을 경험하는 걸로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우리가 판신이 팬이 어떤 어원의 원도 되는데 사람들이 그 공포 그래서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나서 정신적인 어떤 뇌의 충격을 받기도 하고 이제 바보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판신이 확실히 어떤 인간에게 어떤 공포를 안겨주는 그런 존재로서 그 소설에서도 이렇게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판신이 사실은 캐릭터가 된 작품들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레이트 가펜이라는 작품이 그렇고 사실 판신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것을 갖고 있는 또 근원적인 것을 대변하지만 또 하나 거기에 대한 공포, 근원적인 우리 욕구나 본능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소설에서도 아마 그렇게 제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사티로스, 판신과 비슷한 유형인데 보면은 사진 루벤스 그림 또 나오네, 그죠? 참 자주 보게 될 것 같은데 남자의 얼굴이지만은 뿔이 났죠 가운데, 그죠? 상당히 보면은 파우노스와 비슷한 그 어떤 인상을 풍기는 존재고 역시 술과 음악을 좋아하는 디오니소스 신의 동료들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티로스는 그 자연의 정령이다, 내추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본능과 가까운. 그래서 보면은 자연스러운 게 약간 좀 바람둥이 신 같아요, 그죠? 산과 숲에 거주하면서 님프는 물의 요정인데 보통 아름다운 여성을 또 님프라고 하죠. 님프라든지 여자를 한테 하면 안 될 그런 짓거리를 가끔 하는 그런 존재고 또 하나 판신과 연결되면서 염소의 모습을 띈다. 염소의 모습 띈 게 바로 이 사티로스의 모습이죠. 예. 그런데 저번 시간에 키메라도 그렇고 박은건 판신이나 사티로스나 염소의 모습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그 기호를 모르겠는데 염소가 그 서양에서는 어떤 성욕이 강한 동물로 제시가 돼요. 염소가. 그래서 보통은 염소하면 성욕이 강한 동물. 이렇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보통 염소의 모습을 띄었다는 자체가 이미 어떤 그 섹슈얼리티가 강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게 됩니다. 혹시 서양 문학 작품에서 읽어봐도 염소는 항상 상징성이 바로 섹슈얼리티예요. 그래서 아마 판신이 다산과 풍요의 신 판신이 아마 염소의 모습을 띠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 쭉 봤지만 이제 우리가 동물과 인간의 모습이 결합된 두 부류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신의 노여움으로 원래 인간이 돼야 될 텐데
괴물이 된 사람, 미노타우루스가 그랬었고, 그죠? 또 하나 아테네의 저주를 받았던 메두사가 그랬고, 또 하나 이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 신과 같은 존재도 역시 있었죠. 동물과 인간의 결합된 모습. 우리가 조금 살펴봤던 신들이겠죠. 근데 괴물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또 그 정의상 웹소사전 보면 비정상적인 부도덕한 행위자. 결국 사람이긴 사람인데 너무나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너무나 용납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한 사람이다. 우리 괴물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 의미의 괴물을 한번 살펴보죠. 아마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우리 하이드, 미스터 하이드. 스티븐슨이라는 19세기의 영국 소설가죠.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바로 지킬 앤 미스터 하이드라는 닥터 지킬 미스터 하이드라는 작품이 있죠. 이 작품은 이제 사실 보면은 하이드는 바로 그 지킬 박사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보면은 지킬 박사가 무슨 약을 만들어서 그 약을 먹으면 자기 안에 있는 하이드를 드러내는 거. 다시 약을 먹으면 지킬 박사로 돌아오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이드라는 사람은 그가 감춰왔던 어떤 지킬 박사의 반사회적인 어떤 모습들, 또 인간의 본능. 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프로이드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문명에 이롭지 않거든 때로는, 그죠? 문명을 위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반사회적인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을 하이드라는 어떤 캐릭터로서 보여준 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도 하이드도 역시 비정상적인 반사회적인 행위자라서 어떤 존재로서 괴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잭 더 리퍼. 1888년 8월 7일 날부터 11월 10일까지 런던의 그 화이트 채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쪽이 과거에 이 당시에는 많은 이민자들이 영국에 유입됐던 시절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도시가 팽창하고 빈민가가 많이 생겨요.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고 좁다 보면은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때 5명의 매춘부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연쇄살인범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 사람은 결국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신문사에 쓰기를 내가 바로 그를 죽였다. 내 이름이 잭 더 리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 신문사에서 대서특필하면서 잭 더 리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 일이 없다. 이건 신문사가 판매 부수를 누리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다. 잭 더 리퍼가 한 적 없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은 판매 부수를 위한 행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최소한 5명이 죽었는데 희생자들이 전부 다 목이 다 잘려요. 목을 자르고 가슴을 배를 갈라서 장기를 탁 꺼내서 밑에 쫙 펼쳐놨다 그래. 아주 어떻게 보면 엽기 사이코패스죠. 근데 5명이 이제 보통 창녀들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을 죽여서 무슨 원한으로 그랬을까? 그래서 당시 런던을 공포에 불러일으켰던 사람은 잭 더 리퍼였습니다. 예. 잭 더 리퍼가 뮤지컬도 있던데 저는 그냥 소설 속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쵸. 얼마나 유명하면 저기 그 뮤지컬도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잭 더 리퍼는 지금도 못 잡았고, 뭐 잭 더 리퍼 누구인지 이렇게 추적하는 지금도 그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뭐 분명하게 누군지는 알 수는 없고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아마 어떻게 보면 연쇄살인범의 가장 잔인한 연쇄살인이 아마 시초가 아닐까. 뭐 그 더 그전에 있었겠지만은 널리 알려진 그리고 런던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그래서 많은 소설을 보면 19세기 소설 보면 잭 더 리퍼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언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명확하지 않아서 더 재밌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아마 저기 오늘날 뭐 DNA 검사가 있으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19세기이기 때문에 사실 아마 잡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그 위협적인 존재로서의 괴물. 우리가 웹스터 사전에서 위협적인 존재, threatening force라고 했는데 사실은 기형적인 모습의 존재로서의 괴물을 제외한 모든 괴물이 다 위협적이죠. 몸집이 크다든지 사람을 잡아먹는다든지 위협한다든지.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극도로 사악한 존재, 기형적이고 추한 존재. 어떤 비정상적인 외모를 가진, 우리 보통 비정상적인 걸 괴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말할 때 비정상적이라는 게 참 임의적일 수 있어요.
뭐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우리 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상식이라는 것도 어떻게 이제 상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비정상적인 외모를 가진 인간 또는 인간이면서도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모습이 그것도 하나의 괴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류에서 우리가 이제 해볼 게 우리 첫 번째 메리 셸리의 프랑켄스타인에 등장하는 괴물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스타인은 일찍 잠깐 우리 조영기 박사도 얘기했지만은 프랑켄스타인이라는 과학자가 만든 괴물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시체를 뜯어 모아서 전기를 쏴가지고 이렇게 살을 만들었는데 아주 좀 이쁘게 만들지 되게 흉측하게 만들었어요. 키도가 2m 가까이 되고 막 혈관도 바깥에 튀어나오고 막 밸런스가 안 맞는 괴물이다. 심지어는 이름도 안 줘줘요. 자기가 만들었으면서 프랑켄스타인이. 그래서 그냥 자기가 만들고 몬스터라고 불러요. 영어로. 그래서 괴물이라 불렀어요. 기형적인 모습이죠. 추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사악하진 않아요. 원래는 사악하지 않은데 사회가 그를 사악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전부 다 배척하고 돌 던지고 그걸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괴물이 나중에 분노에 차서 어떤 사악한 행위를 저지르지만 본래부터 사악한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착한 존재였죠. 왜냐면은 채식주의자예요. 살생을 안 하는 존재. 어떻게 보면 베지테리언이었는데 사회가 그를 괴물로 만들어버렸던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메리 셸리라는 19세기 소설가가 쓴 프랑켄스타인이라는 괴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하나 우리 흔히 말하는 괴물, 그걸 괴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기형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 그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내가 동의하는 뜻은 아니고. 빅터 위그의 노틀다임 고추죠. 괴물처럼 취급하죠. 또 하나 우리 아가스 노르의 유명한 오페라 유령, 그죠? 팬텀 오페라에 나오는 그 유령 얼굴이 좀 기형적이죠. 사고올란에서 그래서 괴물이다, 몬스터라고 불러놔요. 그 작품 내에서도 괴물시하죠. 사실은 엄격한 괴물은 아니겠지, 그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괴물로 하는 인간과 비슷하면서 인간이 아닌 것. 사실 여기에 가장 우리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인데 바로 마녀라든지. 마녀는 분명히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또 사람처럼 취급하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외형은 사람이야. 약간 특이하게 생긴 사람 정도? 늑대인간. 늑대인간도 인간이잖아, 분명히, 그죠? 어떻게 보면 늑대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이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과 동물과의 그 경계선 존재인 것 같아요. 뱀파이어. 그쵸? 뱀파이어 사람처럼 생겼죠, 그래. 좀비.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야. 그쵸? 이게 되게 재밌는 어떤 우리한테 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들인데, 하여튼, 이런 그 기형적이고 추한 모습들, 사람이면 사람이 아닌 어떤 사악한 존재들. 마녀, 늑대인간, 뱀파이어 종류부터 사악한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마녀는 특히 사악한 존재의 이름은 마녀 아니야. 이름 자체가. 그죠? 위치라, 영어 위치가 보통 그 자체가 뉘앙스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모양도 그렇게 생겼지만 사악하다라는 어떤 의미를 이름 자체가 담고 있죠. 이 그림 한번 해봐요. 프랑켄스타인 만든 괴물. 프랑켄스타인은 괴물을 만든 사람입니다. 흔히 영화나 보면 항상 이렇게 나오죠. 프랑켄스타인 만든 괴물. 그죠? 다음에 노틀담 고추가 이제 가운데 해놨고, 오른쪽 유명한 그 오페라의 유령. 그죠? 저희 이 오페라 가수한테 영감을 주는, 즉, 그녀가 멋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그 영감의 원천이 바로 오페라의 유령이었죠. 그건 항상 얼굴 한쪽을 가리는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괴물의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로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괴물들에 좀 강한 연민을 느꼈거든요. 뭐 뮤지컬이나 뭐 이들을 소재로 한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지금 뭐 프랑켄슈타인 만든 괴물이나 고추나 그 유령은 뭐 사실 이 사람들이 이런 존재가 뭐 위협적으로 아니면 또 사악하게 어떻게 위협한다기보다는 좀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오히려 인간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괴물화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나 뮤지컬을 볼 때 많은 어떤 동정심 내지는 좀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기형적이고 추한 모습으로서의 괴물인데 사실 실제로 이 괴물이 등장하는 그 영화나 소설을 보면 불쌍해 사실은. 그렇죠? 작가도 불쌍히 그렇지. 그러면 프랑켄슈타인 괴물은 진짜 불쌍해. 억울하고, 그죠? 누가 만들어 달라고 그랬나? 만들고선 도망가 버렸다고 프랑켄슈타인이. 이름도 안 줘주고 괴물이라고 보고.
그리고 노틀담고추도 착하죠. 외모가 그렇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었고 오페라의 이름도 보면 우리가 다 보면서 좀 안쓰럽죠, 그죠? 그 남들이 괴물화시켜서 혼자 지하 같은 데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말하는 괴물이 과연 진짜 괴물인가 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다시 한번 우리가 괴물이란 무엇인가, 괴물이 어떻게 보면 사회가 만든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박사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부도덕한 행위자, 사악한 존재로서 괴물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괴물은 무조건 악한 존재예요, 그죠? 악한 존재를 얘기하죠, 흔히 괴물, 나쁜 거. 그래서 괴물하면 인간의 도덕성과 연관시켜서 도덕적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괴물은 악한 편에 속하는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존재들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죠. 괴물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법적인 선과 악 개념에서 악에 해당하는 존재가 바로 괴물이다. 또는 부도덕하고 또는 사회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간주되는 타자에 대한 칭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괴물을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기존의 관례적인 개념의 괴물과는 달리 괴물을 이거 다시 한번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교수님 이제 괴물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 우리가 쭉 괴물 이제 이번 강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일단은 괴물에 대한 전반적인 서베이를 우선 저기 괴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궁극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존재다, 그죠? 근데 두려움을 주는 데 있어서 방식이 여러 가지, 엄청난 크기, 또는 초연적인 능력 같은 신이나 악마 같은 존재들, 기이하고 기형적인 존재들, 그 비정상적인 사악한 존재들을 괴물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의문을 제시할 수는 있죠. 과연 그게 사악한 것인지 비정상적인 것인지. 어쨌든 괴물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 괴물의 공통의 특징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위협하고 공포에 몰아넣는 존재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괴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특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괴물의 어원, 정확히 몬스터죠, 영어로. 몬스터의 어원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그래야지 어원을 따져야지 괴물이라는 게 어떤 역할하고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괴물 몬스터는 몬스트럼이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몬스트럼은 두 가지 의미 있어. 드러낸다.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것을 바깥으로 드러낸다는 의미하고 경고한다. 너 그러지 말라. 경고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두 의미를 합치면은 드러냄으로써 경고하는 어떤 메시지화를 전달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뭐를 보여줌으로써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경고하는 메시지다. 그래서 몬스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존재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왜 두려움을 느끼는가, 우리 공포의 근간에 되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순, 잘못된 점,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라는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괴물을 연구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연구이면서 괴물을 만든 사회에 대한 연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선 그러면 괴물이 사악한 존재를 괴물이라고 한다. 사악한 존재로서 괴물은 무엇인가? 인간의 자화상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두려워하고 따라서 숨기고 싶었던 것들, 감추고 싶었던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괴물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두려움을 형상화한 하나의 그 형체로서 제시한 것이 괴물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괴물은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지킬 박사 하이드 씨가 딱 떠오를 것 같아요. 그죠? 네. 하이드는 감춰진 존재죠. 하이드. 물론 그것은 스페링 HYDE를 썼지만은 숨긴다 HIDE를 연상시키죠. 우리의 숨겨진 자, 위협적이지만 사실은 나의 감춰진 나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괴물 얘기를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요. 포커스가. 점점 괴물과 인간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렇죠. 경계가 모호해지죠. 그리고 이게 과연 괴물인가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끔 만들기도 하죠. 자, 우리 바로 인간과 경계에 모호한 괴물이 뭔가, 특히, 그죠? 특히 우리가 여러 괴물을 쭉 봤지만은, 이제 우리가 신화 속의 괴물도 나왔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첫 강좌 때 얘기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강좌는 인간과 경계에 모호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괴물들. 그러니까 뱀파이어 좀비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미스터 하이드가 그렇죠, 그죠? 지킬박스 하이드, 그다음에 늑대 인간, 웨어울프. 웨어울프도 그렇죠. 웨어라는 게 인간이라는 뜻이고 독일어로 울프라는 게 늑대니까 늑대와 인간이 합쳐진 건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늑대적인 모습들 보여준 것 같아요, 그죠? 뱀파이어도 사람이 변해서 뱀파이어가 되고 좀비도 사람이 변해서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사람과 완전히 별개의 것이냐? 아니죠. 사람이 변해서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람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괴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다른 존재와 경계가 모호하다. 그렇게 경계가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체현이 바로 그 괴물이다. 또 하나, 인간이 숨겨왔던, 감추었던, 보지 못했던, 외면했던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자화상이다.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숨겨진 모습이니까 인간의 본질에 해당할 겁니다. 그 본질을 왜 괴물시했는가? 그래서 그것을 왜 괴물화시킨, 왜 괴물로 만든 사회의 진짜 모습. 그 괴물로 만들고 괴물시한 것은 사회죠. 소사이어티, 인간 소사이어티가 괴물로 만들어서. 왜 괴물로 만들었을까? 결국 괴물로 만든 사회의 모습을 바로 괴물이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정말 수많은 종류의 괴물을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괴물이 많은 줄 몰랐어요. 다양한 종류의 괴물도 있고 우리가 지금 고대 중동 신화, 뭐 이집트 신화, 그리스 신화 이렇게 쭉 고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괴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 다른 문화, 다른 나라 괴물들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 공통된 특징을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공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비정상적인 모습이었는데 그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로 이질적인 부분들을 붙여놓음으로써 생기는 비정상인 것 같아요. 동물과 동물 또는 동물과 인간 또는 신과 인간의 어떤 부분들을 서로 이질적인데 그걸 한데 모아서 짜집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이제 인간들에게 공포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괴물, 그러니까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 다양한 괴물들이 갖고 있는.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더 보다 근본적으로 왜 이러한 비정상적인 모습이 이질적인 것들을 한데 모아놓은 으로 인해 생겨난 비정상적인 모습이 왜 인간에게 공포를 일으키는 걸까? 이걸 조금 더 뭐 근본적으로 어떤 정신적,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이 혹시 이게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리 괴물을 할 때 보면은 우리 정상이라는 범주를 벗어나는 거죠, 일단. 그죠?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형태.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있고 정상적인 동물의 모습이 있는데 섞인다는 거는 비정상으로 보고 그다음에 경계가 무너진 거죠. 인간이라면 갖춰야 될 그런 것도 있는데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경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죠? 남과 내가 경계가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나를 보호하는 거지. 섞여 있다면은 사실은 너와 나의 경계가 뭐냐면 내가 위협을 당하거든. 우리는 흔히 해서 어떤 경계 짓기라는 것은 우리 본능인 것 같아. 그죠? 나와 나는 다르다. 난 하나의 정체성, 균이라고 어떤 단일한 어떤 나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것이 섞여 있다면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 짓지 모르고 그 규정 짓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그 키메라처럼 여러 가지 모습이 막 섞여 있던 거에서 공포스럽다. 저게 뭐냐?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뭐든지 확실한 데피니션이 가능한 게 우리 항상 우리한테 안정감을 가져다 주죠. 그런 점에서 괴물이라는 존재, 우리가 신화 속의 괴물 중에서도 뭐 신을 제외하고는 많은 괴물들이 그런 정체성의 경계를 허무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괴물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서 근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게 진실이란 뜻이에요. 진실. 사실은 그렇지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다죠.
왜냐면 바로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사실 둘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치 지킬 박사는 따르고 하이드는 전혀 별개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몰아붙이지만 사실은 둘은 같은 사람이거든. 둘의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 경계가 없는 걸 보지 우리는 더 두렵고 공포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경계가 불분명하고 정확히 말하면 경계가 없다라는 걸 진짜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좀 뱀파이어. 괴물 중에서도 뱀파이어와 좀비죠. 왜? 그건 인간이니까. 물론 하이드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괴물의 전반적인 얘기 여기서 붙이하고 다음 강좌에서는 우리 본격적으로 뱀파이어. 어떻게 보면은 뱀파이어는 그 인간이 변해서 된 괴물로서 뱀파이어를 괴물시한 사회의 모습과, 그렇죠? 뱀파이어는 또 인간의 경계가 좀 모호한 존재거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근원적인 모습을 뱀파이어가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뱀파이어 강좌를 우리 그 측면에 맞춰서 다음에 한번 같이 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이걸 마치기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